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리핑퐁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관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저희는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호텔이라고 하세요. 호텔 5월. 모텔처럼 생긴 호텔에서 네. 방에서 남자 둘이 네. 있습니다. 대표님이 네. 필리핀에서 되게 크게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셨었잖아요. 크게 하진 않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필리핀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최대 몇 개까지 하셨어요? 최대 한 30개 정도 했던. 한 번에? 네. 에어비앤비를 30개를 하셨다고요? 한 번에? 네네. 동시에? 네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하나 운영할 때 수익을 어느 정도, 잘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는 객실을 얼마에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틀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매출을 난다고 했을 때 5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보통 방당 100만 원이고 네네. 거기에서 기타 이제 계약 금액이랑 네네. 기타 뭐 수도세, 전기세 뭐 등등 네. 하면 한 60 떨어내고 네. 4, 50 정도. 네, 4, 50을 남기면은 30개면은 10개면은 400, 1200 이렇게 남겼네요. 뭐 그런 거죠. 그보다 보통 더 남을 것 같습니다. 더 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숫자가 많아지면 뭐 청소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네. 관리하는. 엄청난데요? 네. 그거 필리핀에서만 하신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했는데 확장하신 베트남에서- 거죠? 그렇죠. 필리핀에서 베트남. 네네. 베트남은 한 두어 개 정도만 하신 거죠? 네네. 그 파일럿으로 조금 하고 이제 그쪽에 좀 힘을 실으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철수하고 뭐 그대로 그냥 뭐 현상 유지 정도만 하는 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에어비앤비 사업은 이제 외국인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네. 주 고객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동남아 지역이 주 이제 무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안 오니까 사실 그런 많은 직접적인 타격이 좀 있는 상황이죠. 현지인 위주의 지금은 고객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는 아직도 몇 개는 네. 필리핀에서 유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네네. 건데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들이 가서 그 숙소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이제 네. 현지인들, 필리핀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 그러면은 진짜 현상 유지만 하고 계시겠네요. 네, 많은 그 객실을 뭐 예약을 그만하거나 뭐 프리디터미네이트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장기 고객이 있어요. 한 네. 달이나 한 달씩 묵으니까 뭐 30%씩 이렇게 할인해주고. 제가 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네. 에어비앤비라는 게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으니까 에어비앤비라는 게 네.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서 집을 사서 네. 그렇게 해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 대표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미천없이 하셨잖아요. 미천은 그 예를 들어서 방을 계약해야 되니까 있었다고 말할 수 있던데 사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한 그 자본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다시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방을 사가지고 네. 에어비앤비를 놓고 수익을 얻어도 되지만 대표님 그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월세로 계약을 해가지고 네. 재임대 주는 그렇죠. 재임대를 에어비앤비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내가 반값보다 더 수익이 안 나면. 그렇죠. 사실 아까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를 숙소로 내놓는다고 하면 그거는 임대업이 되거든요. 굳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소유한 거를 주면은 그건 네, 임대업이 쉐어하우스를 되는데. 하거나 이러면 임대업이 되는 거고 자기가 누군가에서 빌린 다음에 그걸 재임대 주는 방식으로 하면 전대업이라는 이 사업 코드가 됩니다. 전대업으로서 한 거죠. 필리핀에서도 그런 코드가 중요해요? 뭐 그거를 굳이 구분하자면 자기 집이 아닌 경우는 전부 전대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월세라는 리스크.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확장을 에어비앤비를 하시건 부킹닷컴을 하시건 그런 임대 사업을 하실 거라면 어느 정도 자기 실력에 확신이 섰을 때 확장을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든 우리나라든 성수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수기에 어느 정도 손님도 많고 만실이 났다. 그러면 내가 여기도 돈을 빌리고 있는 돈 이렇게 해서 확 한 번에 수십 개를 하겠다 하다가 비수기를 맞으면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 왜냐면은 하나가 50만 원인데 한 10개만 해도 5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손해가 나버리면 몇 백씩 날아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계시죠. 하다가 그런 식으로 날아가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실력인지
아니면 성수기에 이런 행운에 가까운 건지 그거를 구분을 못했다가 확장을 했는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맞아서 확장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대표님 같이 네. 월세를 더 많이 막 이렇게 얻는 그런 확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빚을 내 가지고 아예 사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두 개라도 내가 확실히 사서 네. 안정적으로 가자는데 그게 더 죽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방식도 자기 집으로 한다는 것도 저는 이 동남아 한정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동남아에서 한 번에 현찰로 뭐 1억짜리 집을 사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을 내고 우리나라로 치면 리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매달 뭐 20만 원씩 갚아 나간다 이런 내 방식. 거여도 괜찮네, 국민. 그러니까요. 어차피 월세를 5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네. 내가 이걸 사서 한 달에 뭐 50만 원을 낸다. 50만 원 똑같이 돈은 내는데 5년 후에 이 집이 내게 된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전 필리핀 세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세부뿐만 아니라 필리핀 혹은 동남아 지역에 있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공유 숙소를 하는 분들은 그 방식으로 초기에 이제 얼리버드 타임 때 그럴 때 집을 많이 사서 그때가 집값이 제일 쌀 때거든요. 아직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고 이런 경우라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집값 상승분 플러스 그 임대 수입에서 굉장히 이문을 많이 남기셨죠 그 당시에. 이거 혹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제 언어로 말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그 필리핀에서 집을 산다라는 게 네. 그냥 통으로 그냥 집을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 먼저 주고 네. 매달 얼마씩 우리나라 자동차 리스 갚듯이 네네. 한 3년 동안 이렇게 20만 원씩 30만 원씩 갚고 네. 5년 후에 내도 내 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월세 내듯이 내면서 보증금 정도로 시작해서 나중에 5년 후에 내게 되니까 대표님 말처럼 집가 상승분까지 먹게 되니까 진짜 그렇죠. 큰 돈이 되겠네요. 훨씬 큰 돈이 되죠.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뭐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뭐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에 한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됐고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 자본을 어느 정도 조금 소량을 내고 매달 내는 방식,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방을 보통 10개, 20개 정도 계약해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대표님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일단 저는 몰랐고요. 이번에 아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수익이 크다 혹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이득이다 계산을 끝냈어요. 그럼 이거를 유튜브에 내기 아까운 정도인데? 그거는 완전 고급 정도인데요, 이거는? 네, 그건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인분들이 거기에서 필리핀 세부가 됐든 베트남 호치민이 됐든 초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을 하신다거나 식당을 하신다거나 해서 교민 사이에 교류가 있고 이런 분들은 한 분이 보통 돈을 버시면 그런 정보를 보통 나누게 되잖아요, 교민사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잘 자리 잡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되게 다 이용해서 적게는 뭐 5채, 많게는 10채, 20채씩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암암리 하던 거를 우리 유튜브로 빵 터뜨려서 우리 채널을 구독해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데.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시고. 대표님은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들과 다르게 보통 필리핀에서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은 한국인들 대상으로 할 텐데 대표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들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네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타겟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그거를 필리핀에서 하는 것을 이제 장사가 아니라 사업의 개념으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푼돈 벌기 싫고 네네 좀 진지하게 임해서 이 진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했던 방식이 시장에서 현실에서 적용시켰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본다는 테스트 형식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그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대고 싶지 않다. 네네. 정말 비즈니스맨으로서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사실 그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빌딩에 사업체를 몰아넣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아비다라는 그런 레지던스가 있다고 하면 아비다 레지던스 하나에 그 수십 개의 숙소를 두는 게 제일 관리하는 면이라든지 수익적인 면이라든지 좋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런데 저는 일부러 많은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서 뭐 칼릭스라든지 아비다라든지 뭐 MGF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빌딩에 한 개씩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고 관리도 다양- 어렵겠죠. 네, 그렇게 네. 하면은. 가격도 각자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장을 그래서- 이해를 하겠네. 네네, 전체적인 데이터가 빨리 습득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진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표님 말이 맞아요. 그냥 이 건물 통으로 하면 계약도 싸게 할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한 명이 그냥 여러 개를 관리를 해버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면이 극대화될 수가 있겠지만 네. 멀리 봤을 때는 어떤 대처나 반응을 네. 못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이제 세계 뭐 전 세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적어도 동남아 시장까지 다 확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왜 약해 보이는 그런 말을 해요? 1조 클럽 들어간다면서요? 전 세계로 확장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어비앤비 말고 뭐 호텔스닷컴이라든지 한 5-6개 하시죠. 네네. 전 세계에 먹힐 수 있는 그걸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예전에 한 뭐 5년 전쯤이라면 에어비앤비만 하시고 에어비앤비에서 슈퍼호스트가 되시고 내가 신경 써서 관리한다 이러면 에어비앤비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시장이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게 과도화되면 이제 더 이상은 하나의 플랫폼만 가지고 원하는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오거든요.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그런 식의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방법이 뭘까 하다가 부킹닷컴이 하나의 대안이 되었습니다. 부킹닷컴은 제가 네덜란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호텔 기반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네. 에어비앤비와 달리 부킹닷컴은 그 당시에 현찰로 돈을 받아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게스트분이 뭐 새벽 2시에 오신다든지 이러면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기다려야 현찰로 받아야 돼요? 네, 만나서 현찰로 받아요. 그게 호텔 기반이다 보니까 그 연결만 해주는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이 예를 들어서 부킹닷컴을 할 때 카드 결제가 돼서 계약과 동시에 그렇게 수입이 이렇게 찍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현찰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시에 온다고 약속을 했으면 3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3시 전부터. 근데 3시 지나고 4시 지나고 5시 지나고 저녁이 되고 뭐 새벽이 되고 이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네. 자기가 숙소로 안 오고 자기는 뭐 해수욕장 다른 섬으로 먼저 갔다. 노쇼네. 네. 노쇼. 뭐 쪼인 경우도 있고 돌아온다고 해도 노쇼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없었고 돌아온다고 쳐도 그 돌아오는 시간에 제가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손해도 많았고 사실 그런 식으로 다 현장에서 깨지고 이러면서 하나씩 뭔가 그거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해칭이라는 게 네. 다른 거 부킹닷컴 말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네. 또 다른 것도 하고 하면서 네. 지금은 이쪽 그 어떤 공유 숙소에 대한 모든 플랫폼 다 마스터하신 거잖아요. 다 마스터는 사실 아닙니다. 그 전 세계 300개 정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 플랫폼. 대표님 그 중에서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아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쵸. 익스피디아를 예를 들어서 가입하게 된다면 저희 익스피디아 담당자분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직접 그 지사분들에게 들었거든요. 익스피디아 하나 플랫폼이지만 거기에 수많은 유사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요. 네. 혹은 회사를 사버려서 시스터 컴퍼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아를 하게 된다면 그 유사 플랫폼인 예를 들어서 호텔스닷컴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익숙한 뭐 호텔스 컴바인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에도 자기 숙소가 동시에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사실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아를 제가 가입을 하고 숙소를 하니까 호텔스닷컴에서도 예약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150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트래블로카라든지 일반인이 처음 들어본 그런 업체에서도 사실은 예약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들의 논리라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예를 들어 아시아유라는 대만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는 예약이 1년 동안 한 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런 호스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한 가지 길이 없다라는 게 제가 맞습니다. 대표님 보면서 뭘 느낀 거냐면은 우리가 에어비앤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슈퍼호스트가 돼야 된다. 네네.
근데 솔직히 대표님 슈퍼호스트가 되려는 노력 안 하시잖아요. 네, 안 차라리 그거 하느니 네, 여러 군데다가 마케팅을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슈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음료수도 갖다 놓고 뭐 또 해놓고 와이파이도 해놓고 그럼 너무 소진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 그 노력 대비 결과물이 에어비앤비를 이 에어비앤비 그 당시만 해도 최고 등급이 슈퍼호스트였어요.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가 되고 내가 내 숙소를 최대한 검색 열심히 운영을 해도 어떤 사람들이 후기를 안 좋게 남긴다든지 그쵸. 네네. 정말 해달라는 걸 모두 해드렸다고 해도 그분이 생각하기에 만점이 5점인데 여기는 숙소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괜찮았어. 그래서 난 4점을 주겠어. 80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80점. 이 정도면 좋은 숙소예요 하고 우를 줬는데 사실 4.8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의 96점 정도가 안 되면 슈퍼호스트 직위를 잃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4.5점 정도 주면 만점이 5점인데 4.5점이면 90점 준 건데 내가 잘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슈퍼호스트 직위도 없어지고 슈퍼호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호스트 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뭐 수건을 더 주세요. 뭐 체크아웃을 늦게 하길 원해요. 청소를 무료로 해주세요. 이런 걸 다 받아들여도 그 노력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리뷰를 남기고 점수를 주는 거는 그분의 그때의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그 노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통로를 찾는 게 좋아요. 별 5개를 내가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웬만해서는 5를 안 누르잖아.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5 안 누르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예, 4 누르면 마이너스인 마이너스입니다. 네, 사실상 4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마음에 들었다, 이 분이 친절하다 하면 5점을 주시는 게 사실상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이하의 점수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느니 네. 차라리 여기저기 내가 더 공부하겠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대표는 공부해야 돼요. 맞습니다. 똑똑해야 돼. 네네. 대표는 요새 공부하기 싫어서 제가 그래서 대표님이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에어비앤비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 있잖아요. 누군지는 아마 네네. 다들 대부분 아실 건데 네. 그분처럼 하면 돈을 못 번다. 네네. 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근데 뭐 제가 뭐 그분을 저격하고 이런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제 경험에서 네네. 우러나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셔서 수익을 냈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뭐 그분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또 시기가 달랐을 수도 네네네. 있고 완전 그렇죠. 초창기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해도 됐을 수도 네네.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얼마에 했다.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짜리 방을 계약하지 월세를 않고 50만 원으로 계약을 네. 했다. 예. 근데 뭐 월세를 더 비싸게 70만 원에 하면 그 20만 원치의 어떠한 지출을 만회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소는 1일 단위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00% 수익 아니면 0% 수익인 거예요. 오늘 팔았으면 100% 수익, 오늘 못 팔았으면 0% 수익인데 그쵸. 사실 한두 가지의 플랫폼에만 유출해서 원하는 수준의 그런 그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대업 특성상 고정비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월세도 그쵸. 있고 전기세, 물세, 와이파이. 인터넷비 그리고 또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비 이런 기본적인 고정비가 있는데 그 고정비 이상의 수익을 내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업체를 맡기는데 업체를 한 번당 숙소를 전부 업체에 맡기는데 한 군데당 15,000원, 20,000원을 이렇게 되면 뭐 숙소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10만 원에 팔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상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그런 월세가 네. 고정비로 나가게 되고 청소비로 10,000원, 15,000원을 주고 있는데 뭐 20일을 하면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130만 원을 나가고 거기에 전기세, 뭐 물세, 뭐 기타 등등 수입이 뭐 본인 인건비를 뺀다고 해도요. 그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사실 이 숙소를 운영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적게 되죠. 사실상 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뭐 좀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 뭐 우리나라도 메르스, 뭐 사스, 뭐 이번에 팬데믹까지 이런 이벤트까지 겹치게 되면
사업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그게 사업체가 더 컸을 때, 뭐 50개, 100개 했을 때 양날의 검이 돼서 진짜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이해를 못 하셨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제가 대표님한테 또 엄청 훈련을 받았잖아요. 네. 엄청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1조 부자가 되실 분이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에어비앤비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사업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해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사업의 핵심은 네. 일단 첫 번째 좋은 집을 싸게 계약을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유지비를 깎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가를 낮춰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사업의 핵심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에어비앤비 공부하는 것도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이 청소비를 깎는 거, 맞습니다. 월세 계약을 깎는 거 이런 게 핵심인데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고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을 해줘도 사실 그런 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누구랑 이렇게 다이다이로 계약을 하면 훨씬 싸지게 될 건데 그걸 네. 업체를 통해서 하면은 네. 건당 2만 원 막 이렇게 줘버리면은 네. 2만 원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한 달에 한 10건만 해도 20만 원이 그냥 빵꾸가 나버리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 네네. 예, 20개 30개만 해도 그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네. 그게 대표님이 느껴졌다 그 말이신 거죠? 네, 고민을 뭐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안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반드시 그런 문제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해외 시장. 아,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대표님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네. 대표님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서 한 거예요. 그렇죠. 해외에서 뭐 좀 방 하나부터 해서 첫 손님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에어비앤비를 슈퍼호스트 다는 거, 슈퍼호스트 달아서 그런 계정이 또 하나만 하면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가 숙소가 여러 개 되면 관리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계정을 여러 개. 또 그러다가 에어비앤비 한계성을 느끼고 부킹닷컴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다가 이 플랫폼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스러운 매출을 낼 수 없다고 해서 다른 플랫폼 하다 보면 그게 사실 수백 개 플랫폼을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더블 부킹도 나고 한 숙소가 다른 플랫폼에서 예약이 들어와서 이 한 명을 어디 다르게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런 더블 게 부킹 나오면. 네,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하나가 부킹이 들어오면 바로 내려줘야겠네요. 나머지 것들도. 네네. 근데 사실 새벽에도 예약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칭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확실히 내가 부딪혀가면서 배운 사람은 그 어떤 경험의 두께가 달라요. 진짜 경험의 두께가 달라요. 왜냐면 아마 그때도 컨설팅 같은 게 있긴 했을 거예요. 모르긴 네네. 해도 뭐 돈 한 500 주면은 네네. 컨설팅 해줄게.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공짜로 그렇죠. 구독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독을 해야죠.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겠죠, 네네. 당연히. 네. 너무 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필리핀으로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네네. 때문에. 그래서 네. 한국에서 한옥을 가지고 네. 또 수익을 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 지금 해외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비단 필리핀이나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을 빨리 그냥 기도만 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기보다는 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가진 이렇게 정보와 내가 가진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내에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한옥과 고택이라는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뭐 도시민박업이나 뭐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그 호텔과 리조트 같은 대형 업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숙소들은 사실상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테두리를 엄격하게 적용시켰을 때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한옥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네. 에어비앤비도. 지금 많이 분들이 하고 계시는 뭐 서울 지역, 뭐 홍대나 역삼, 강남 뭐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운영하면서 뭐 그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하지만 엄격하게 법에 잣대되면 외국인 손님은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 손님은 받을 수 없다던가.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찝찝한 스타일을 알면서 다 네네, 넘어가고 그냥 있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그거를 적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2km 반경 내에서만. 그럼 제 숙소가 3km 밖이에요.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그러면 또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허용된 일부 극소수의 유닛조차 1년에 180일만 한다. 그럼 예약은 열려 있어서 180일 이후 뭐 6월까지만 해라 했는데 7월에 예약이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 어려운 점 그리고 법의 테두리를 엄격히 적용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뭐 사업적인 영역에서 해칭하려다 보니까 지하철 주변의 오피스들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법의 테두리에서 떳떳할 수 있고 제가 하는 업을 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옥은 합법이에요. 내국인들 대상으로 숙박업을 해도 네. 한옥은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영업이 아니라 사업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에 지켜서 가야 되니까 네네. 그 계곡 물 막는 거랑 비슷해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다 네네. 하고 구청에서도 그냥 다 알면서도 넘어가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사업으로는 못하니까 맞습니다. 수영장 차리는 거죠. 그냥. 도로 가더라도 정도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법을 준수하고 이런 건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경북 사람이기 때문에 경북 구미에 있기 때문에 경북에 있는 한옥과 고택을 중심으로 설립을 뗐고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장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면은 네. 같이 가자고요. 제가 이제 제자가 되려고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네. 그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만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더 모셔가지고 더 길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